다우지수는 내렸지만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FOMC 결과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금리 동결도 했고 테이퍼링도 당장 시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뤄냈다. 다음번에는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하락은 중국에 있다. 그 이유가 중국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기업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했었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중국의 이유만인지 아니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매출이 이번에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매출이 좋아도 순이익이 좋아도 자꾸 하락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하이닉스 매출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생각보다 좀 잔인한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었던 일들, 중국의 주가 하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종목들이 자꾸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와 좋은 지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유를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담스러운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더 크게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도 그렇게 지금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다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6, 나스닥은 플러스 0.7%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마감 시점에서 마이너스 0.36으로 하락 마감이 된 거고요. 나스닥도 상승 출발 이후에 마이너스 전환이 살짝 됐다가 마감 시점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자, 나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기업들 실적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FOMC 결과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뭔가 힘을 좀 내볼만 할 것 같다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일단 FOMC 먼저 봐야 되겠죠. FOMC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위한 목표 치료의 진전을 이뤘다. 즉 그만큼 미국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의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다시 얘기하게 되면 테이퍼링을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진전을 계속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서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결정할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경기가 상당 구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이런 결정들을 조금 뒤로 밀었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직장에 대한 복귀, 그리고
학교 재개를 연기시킬 경우에는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예전보다는 좀 작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또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장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은 연준 쪽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적인 충격은 작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작게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되면 다음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즉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 때 다시 보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뭐 시장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우지수를 약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기업들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뭐 대충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납니다.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의 2배, 그 다음에 아이폰 판매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요, 분기 순이익이 47% 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다. 알파벳 역시도 순이익이 거의 3배가량 증가했다. 뭐 유튜브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다가 맥도날드, 화이자, 보잉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론 5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화이자는 예상치를 다 웃돌았다. 뭐 물론 백신 판매에 따른 호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고요. 보잉은 지금 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자, 지금 잘 살펴보시면요,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알파벳이고 맥도날드, 화이자, 보잉사, 이런 기업들은 다 뭐예요? 경기 회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계속 기업들 실적이 늘어난다. 즉 가계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고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일단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하게 될 테고요. 개인 소득도 같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럽지 않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 조정을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고요. 상황이 좋은데 왜 조정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아빠가 월급을 많이 타왔어요. 야, 지난달엔 100만원인데 이번 달엔 200만원이다.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일시적인 변동은 가져갈 수 있겠죠.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았다든지 홈쇼핑에서 뭘 질렀어. 그렇게 되면은 뭐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이 많이 되면은 뭐 똑같아진 상황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단기적인 변수에 조금씩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할 기회를 찾고 있다. 즉 매수의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반적인 방향 잡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라든지 또는 하락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다. 그렇지만 많은 자금이 대기 중에 있고 진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받쳐주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상당히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관망세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매수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 자금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주가를 더 밀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이나 9월 즉 다음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 이것은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비슷하고요. 테이퍼링을 발표하지만 아마도 테이퍼링의 시작 시기는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테이퍼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 아니면은 내년도 초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그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모습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마 내년도 말이나 아니면은 내후년 그냥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흐름이 뭐 예상을 조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장이 약간 변동성 보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버텨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더 잘 참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글로벌 증시를 덮친 시진핑 쇼크 더 강력해진다고? 중국 진짜 민폐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중화권의 금융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원화 가치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달러의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환율 상승을 통해서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10% 넘게 폭락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만 본다라면 중국 쪽으로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 대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부담감을 주변 국가로 다 퍼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일부 대기업들을 좀 노리고서 규제를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배달 플랫폼, 음원, 스트리밍 산업, 이 산업 전방위에 걸쳐서 지금 규제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의 임기 연장이 일어납니다. 뭐 전무후무한 일이겠습니다만 시진핑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산당의 결속력을 전부 다 힘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산당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시진핑한테 협조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정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중국 정부의 사교육 관련 규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교육 기업의 신규 상장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 날짜와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교육 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교육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학원, 보습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학교만 댕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이 굉장한 그런 파워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만 받게 된다면 사상교육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게 21세기에서 가능한 얘기냐? 지금 21세기 맞나요?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공산당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교육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폭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기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가가 40에서 70%씩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도 규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트완 그리고 알리바바 계열의 어러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의무화시켜라.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이야기죠. 즉 사회보험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당장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네, 물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걸렸을 경우에 아주 큰 일이 당하겠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꽉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는데, 반대로 인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느낌 들겠죠? 시진핑 만세. 네, 이거 머리를 잘 쓰는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텐센트 관련한 부분에서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즉 음원의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 주가도 지금 4일 동안 무려 20%나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공산당의 규제가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떨고 있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도 부동산의 어떤 그 과열 국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강력하게 정부의 힘으로 규제를 때려버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 정당의 그런 어떤 힘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것들은 그 기업과 그 다음에 일부 그 사회 상류층 이런 쪽을 지금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민들, 그 아래쪽 한 90%의 인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공산당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너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이걸 주변 국가로도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겠느냐? 글쎄요. 네, 일단은 만약에 부동산까지도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 쉽게 올라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이제 뭐 국가들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그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 그런 방역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지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중국은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괜찮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휴가가 좀 지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 쪽 입장들 일단은 점점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키면서 시장에 민폐를 조금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자, SK 하이닉스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디 갔냐? 지금 이 얘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또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비중이 반도체 쪽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올 때는 비중이 많은 쪽, 즉 반도체부터 때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시총 1, 2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 지금 매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네, 2018년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3년 만에. 2018년도 언제요? 메모리 반도체 이쪽 시장에서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주가 쫙 치고 올라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슈퍼 사이클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한 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조 원 돌파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이닉스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요. 도대체 왜 내리는 거야?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애들이 바로 외국인, 토마스와 제임스, 그 다음에 로버트까지도 이번에는 달려와서 팔아치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같이 팔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중 많은 반도체를 많이 때렸다,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때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투신, 보험 이런 쪽도 전부 다, 즉 기관도 반도체 주식을 팔기에 여념이 없다. 그냥 무조건 팔아, 있는 거 다 팔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매출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아무리 좋고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매도가 나오면은 네, 주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왜 파는 거야? 네. 얘네들이 지금 한결같이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은 더 좋아진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뭔데? 그렇게 좋으면 니들도 사든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말을 해도 대답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데 왜 파냐? 이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네. 자, 증권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1분기부터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DRAM 가격 상승세가 4분기부터는 둔화될 것이다.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는 나빠질 것이고 내년 1분기가 되면 이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최근 DRAM 업체가 공급 물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제품 공급이 늘었고, 그리고 세트 업체가 재고를 축적해서 연말에 수요 부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공급 물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공급이 늘었다. 공급이 늘어났고 수요가 줄어든다. 왜? 재고가 또 축적이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재고가 넘쳐난다. 또 막 같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요. 물건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매출이 잘 나와도 다음번에 매출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있다.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그것만 문제겠느냐?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죠.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점. 자, 공급이 지금 늘어나가지고요. 재고도 많이 축적되고 물량이 넘쳐나는데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물론 앞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당장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밀어놓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도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 보시면 일단은 뭐 3중고, 4중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에 대해서 좋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조금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다는 거.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덜 내렸는데 하이닉스는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지선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지지선을 잡고 터치를 하고 튀어나갈 때 매수를 하게 되시면 1차적인 기술적 반등과 그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가만히 갖고 계시거나 뭐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은 이제 하이닉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내려와서 지지선 근처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매도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왕 지금까지 빠진 거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추세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전기전자 관련한 종목군들이 3분기 후반부, 중후반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찬바람 불 때쯤, 아마 8월달도 매수하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는데 9월달 정도가 되면은 슬슬 채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기업 실적이 좋고 뭐 다 좋았는데 FOMC 결과에 혼조세를 보였다. 근데 FOMC 결과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당장은 좀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다우 지수는 조금 내렸지만 나스닥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로벌 증시를 덮친 시진핑 쇼크, 이제 중국 애들이 민폐를 끼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이 규제를 이렇게 받고 탄압을 받고 막 공산당이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내년에 있을 시진핑의 임기 연장에 대한 밑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매출이 줄어도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좋다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지금 말을 바꿔서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에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 비중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이제는 뭐 많이 내려가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실 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 또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도 가까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일단은 추세가 돌아가는 거,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세 가지를 조절해야 된다. 마음, 돈, 그리고 기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대중의 심리적 변화를 무시하면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거래하라. 그리고 또 실제 흐름과 변화를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눈을 뜨고 거래하라. 이거 정말 와닿는 말 아닙니까? 눈 감고 거래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보는 거, 눈뜬 장님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지, 왜 저러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내리지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다리든 팔든 매수를 하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지루한 장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기운들 내시고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죠? 다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이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조금씩 날짜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화이팅! 오늘도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